삶을 위한 지식공장 신과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활이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인천교육문화센터 십시일반 회원 조광배입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신은건 회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권 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말쯤 이제 시험 방송을 하고 2달 만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어요. 그동안. 네, 그러게요. 네, 그렇죠. 네네. 저도 그렇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그냥 후딱 갔습니다. 그때가 9월달이고 오늘이 12월 1일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시험 방송이라도 제가 마음을 다잡고 자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저부터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생각나는 건 모든 국민은 수급권이 있다, 이것만 생각나네요. 그래서 지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한번 되새겨보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권 회원님,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한번 되새김질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일단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활사업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그 기술 습득과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활사업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모두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뭐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던, 뭐 생활이 어려워졌던 이래서 수급자를 신청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수급자를 심사를 하고 책정이 되시면 그 책정되신 수급자분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수거권을 가진다. 그렇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자활센터라는 곳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는 지역 자활센터가 11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10개 시군구가 있는데 옹진군에는 자활센터가 없고, 그리고 부평구와 미추홀구에 자활센터가 2군데씩 있어서 총 9개 시군구에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9개, 11개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네. 네, 이 정도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한 20분, 2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수급권과 수급자 뭐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난 얘기는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은 수급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급권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자활 사업을 함께하는 자활센터가 있고 인천에는 11개 네. 11개 자활센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지난 방송을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도 우리 그 십시일반 회원 또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1회부터 잘 들으시면은 이야기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리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오늘은 자활사업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활사업의 역사요? 네, 자활사업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자활사업이 생기게 된 배경, 뭐 그 정도 하고, 또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는 과정,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자활사업의 역사에서 자활사업의 배경, 두 번째는 자활사업 제도화 과정,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활사업의 배경, 뭐 어떻게 얘기가 시작이 되나요?
자활 사업은 지금 이제 저희가 수급자분들이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원을 생기게 된 배경은 한 70년대에서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70년대에서부터 빈민 지역에서 이제 빈민들의 생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뭐 90년대 초반쯤으로 오면서 이제 허병선 목사라는 분이 허병선 목사님이요? 네, 허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 강북구의 하월곡동이라고 있어요. 하월곡동이라고 이제 뭐 월곡동이라고 하면은 그 미아리 지역 쪽, 미아리 쪽 이쪽이 이제 상월곡동, 하월곡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빈민촌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는 동네인가요? 그 당시 지금은 아니겠지. 그렇죠. 지금은 판자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주로 판자촌. 판자촌 쪽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여기도 하월곡동이나 이 지역은 주로 판자촌 지역이었어요. 그럼 이 허병선 목사님이 이 자활 사업의 시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뭐 거예요. 자활 사업의 역사에서 뭐 그 이전도 있었겠지만 주로 자활 사업의 역사를 얘기하면 이분이 시작으로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하월곡동 쪽에 동월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과 판자촌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직접 목수일도 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직접 목수일도 하시고 이러신 분이어가지고 그 목수일 하시면서 그 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의 불합리성을 좀 보고서 이걸 좀 개선해 보자. 너무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돈을 못 벌고 이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 보자 해서 그 본인과 같이 일했던 그 일용직 노동자들, 그 목수들 뭐 이런 분들과 생산공동체라는 명칭으로 해서 건설일꾼 두레라는 걸 만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초반이니까 뭐 92년, 93년도 뭐 이때쯤인데 한 25년 전쯤 되겠네요. 뭐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게 생산공동체 운동이라는 표현을 쓴 최초의 이제 뭐 공동체라는 하여튼 생산공동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분이 이제 그 협동조합 형태의 뭐 건설 회사를 만드신 거죠. 건설 일꾼 두레라는 건설 회사를 만드셨는데 규정을 하자면 회사를 만들었다. 네, 그렇죠. 건설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건설 회사를 만드신 건데 이제 두레? 네, 건설 일꾼 두레라고 해서 이분 조합 형태로서 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 회사의 뭐 주인이고 사장이고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성공을 하진 않았어요. 성공을 하진 않았는데 얼마나 갔어요? 이게 한 3년 4년 갔어요. 오. 근데 뭐 동업 이때 당시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뭐 모든 사람이 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노동자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 조정도 잘 안 되고 뭐 이래서 하여튼 좀 결과적으로는 잘 되진 않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생산 공동체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관악 지역에서 나는 성공의 성경영 신부님 같은 분이 이제 관악 지역에서 뭐 건설 노동자 협동조합 나래건설이라는 걸 서로 같이 만들고 그리고 서울 노원구 지역에서는 뭐 상계동 쪽에서 봉제 노동자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실과 바늘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구로 지역에서도 만들고 주로 생산공동체 운동들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 그 생산공동체 운동 그러니까 지금 자활센터가 처음 생기는 이제 시범사업 초기에는 대한성공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성공회 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김홍일 신부님이나 송경영 신부님이나 이 신부님들이 뭐 나눔의 집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주로 이제
그 노숙인들이나 뭐 이렇게 지역의 저소득층들과 많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그 자활센터 그 근처에 저소득층과 생산공동체 운동을 많이 만드셔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분들이 생산공동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97년도에 IMF가 발생을 하게 됐죠. 아, 그렇죠. 참 97년도 IMF고 92년도 3년도 건설일꾼 두레라고 하면 그렇네요. 네, 그렇게.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러면 이 허병성 목사부터 이 뒤에 이제 몇 개 그 생산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분들이 사실 지향했던 게 자활 사업을 지향한 건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이분들이 자활 사업을 지향한 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했던 사업 속에서 자활 사업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초를 이제 허병삼 목사로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근데 평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다른 이게 예, 이분들이 주로 취지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판자촌 지역의 빈민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생산공동체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빈민이든 저소득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실천을 했던 분들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자활 사업의 이제 시초로 보고 그렇죠. 자활 사업이 이 분들이 했던 거를 제도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정립시킬 수 있는 과정에 이분들이 그렇죠. 시초를 제공했다는 얘기인 거죠. 개념을 이분들이 제공을 한 거죠. 자활 사업의 개념을.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하고 자활하고 연계가 되나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97년도에 IMF가 생겼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갑자기 이제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이 됐잖아요. 그 그렇죠. 시기에. 네. 근데 이분들이 실업이 된 상태지만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니까 그 이전에 생산공동체 운동이라고 해서 판자촌 지역이나 빈민 지역에서 그분들 스스로가 뭐 이렇게 회사도 만들고 뭐 자활을 하고는 활동들을 해온 게 있었다고 본 거죠, 이제. 정부에서. 이전에 그게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저거를 좀 정부에서 지원이 없어도 저렇게 했는데, 그럼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 실업자들끼리 모여서 저런 형태의 회사를 만들도록 해보자. 이런 걸 한번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제 정부에서. 이 실업자들이 일할 수가 없는데 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생산공동체 운동의 활동 방식을 차용을 한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자활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 자활 사업의 출발은 그 이를테면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빈민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빈민들을 뭐 구제할 수 있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마련해라 요구해서 자활 사업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입안을 했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갔다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방 방식이네요, 그러면? 하방의 표현이 맞나? 그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정부가 이 사업을 만든 거는 맞아요. 정부가 사업을 만든 건 맞는데 이 만들게 된 계기는 어쨌든 이 생산공동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활동, 이분들이 지향했던 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가 모여서 이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하자. 이 취지를 가지고 이걸 차용을 한 거죠.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보자. 실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회사들은 문을 닫고 있고 실업자들은 많고 하니까 그 본인들의 스스로의 문제 해결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 생산공동체 운동을 제도화로 받아들인 거죠. 법제화 시킨 거죠.
정부에서 그 당시에 IMF 이후에 적극적인 건 있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이거나 정부 중심으로 사업이 다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무슨 근로 사업인가 있었는데 갑자기 공공근로 사업. 그래 맞아 공공근로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을 했을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도 더 덜 들었을 수도 있고. 네, 공공근로는 일자리만 계속 제공을 해 정부가 계속 관계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주고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맞아. 그리고 그때 네, 6개월 그게 하면 6개월은 못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네. 거야 아마.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 자활 사업은 어쨌든 내가 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립을 한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목적이. 개념이 다른 거였다. 네. 그렇게 해서 하기사 공공근로로 지금도 하는 것 같던데. 지금도 하죠. 이름은 좀 네, 다른 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공공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활 사업이 만들게 된 뭐 배경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 지금까지 그 얘기가 정도가- 이제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뭐 두 번째였던가요? 네. 자활 사업의 제도화 과정? 아 이어서 좀 얘기 한번 계속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자활사업 제도화 과정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배경을 토대로 해서 97년도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요. 네. 그래서 그러면 IMF가 발생을 한 게 11월인데 네. 그 이후? 그 전에 그 전에? 네. 그 그럼 전에 뭐 IMF를 예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어쨌든 아니 그건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네, IMF 이후일 것 같은데. 우리가 IMF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네, 개념이거든요. 그때는 아니었죠.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빠르게 준비를 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시 정부가 또 김영삼 시범 사업이 정부인데. 몇 년도였지? 생각을 해. 시범 사업이 2000년에 시범 사업을 했네. 2000년에. 아니 근데 그러면 96년 7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보고 확인해 보고 그럼 요거는 AS로 다음에 우리 네. 3회차 할 때 네. 요거는 이건 연도 이런 거는 중요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AS 하시고 일단 네. 그러면 97년으로만 하여튼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뭐 시범 사업을 이제 하고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자활 사업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 사업 지역 자활센터라는 것이 생기고 자활 사업이 제도화되게 된 거예요. 근데 2000년부터요? 네, 2000년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생활보호법이었어요. 생활보호법이어가지고 그 생활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은 뭐 아동,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생활보호법은 돼 있었다면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2000년도라고 그죠? 네, 2000년도에 개정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너무 이제 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실업 상태에 빠져서 뭐 문제도 많이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나라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수급권자로 규정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모든 국민은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제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기술 습득을 해주고 해서 다시 취업을 하고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게 됐고 그 자활사업이 지금 초창기에 5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원구, 상계동 이런 성공의 신부님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도 동구에 성공의 나눔의 집이 있어가지고 동구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동구에서 최초로 시범사업 기관에서부터 발생했다가 2000년도에 지정을 받게 되는 실제 5군데로 시작을 하고
5군데가 전국에서 5군데예요? 네, 전국에서 5군데. 아,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은 그럼 한 군데씩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죠. 서울은 노원구, 그러니까 성북구, 상계동, 노원구, 성북구,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인천 동구? 네, 그 다음에 대전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대전하고, 그리고 마포, 네, 마포, 대전 동구, 마포, 인천 동구, 관악, 노원 이렇게 5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처음에 자활 후견기관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2007년도에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요.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 이제 2000년도에 자활 후견기관으로 시작을 해서 한 7년 정도 갔다가 네. 이제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라고 바뀌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이제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복지부가 주로 자활후견기관 때는 중앙정부 복지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역자활센터로 바뀌면서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쪽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2007년도에 지역자활센터라고 바뀌고, 그게 지금 2018년 올해 현재 249개, 전국에 모든 대부분의 시군구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군구요? 시군구? 시군구. 그러니까 뭐 충청남도 뭐 천안시 하면 천안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강화군 하면 강화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강화 지역자활센터 있나요? 예, 있어요. 아, 아까 그 11개 얘기한 것 중에 네, 하나가 또 강화. 강화 지역자활센터구나. 그리고 뭐 인천시 남구면 남구에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군구, 전국 시군구 대부분의 지역에 지역자활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249개 센터가 있는 거예요. 어휴, 그럼 많이 늘어났네요. 5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240몇 개면 뭐 시간이 또 오래 흐르긴 했나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5개에서 240군데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 50배 이상 늘었네? 엄청 늘은 거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지금 한 해에 그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연인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연인원은 뭐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뭐 도시지역 전국 만약 249개 지역을 전체로 따지면 한 2만, 3만 정도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수급자로 계신 분들은 한 20만 뭐 이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하위 몇 프로 정도 선으로 보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위 뭐 상위 이런 개념은 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수급자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의료급여, 뭐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역자활센터에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뭐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2, 30만이라고 했으면은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보면은 한 0.5% 정도 비율이 되는 건가요? 10%면 500만이고 1%면 50만이잖아요. 적지 않은 비율이네요.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제도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는 이제 자활 사업을 보통 이제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 단체 위탁을 해요. 민간 단체 위탁해서 민간에서 이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태동기 때 말씀드렸던 우리 생산공동체 운동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사회단체나 뭐 종교 성공회 이렇게들 포함들을 얘기하시는데, 비율이
그 민간 위탁을 받으시는 비율이 종교단체가 한 30%, 지역자활센터 전국에 249개 중에 높군요. 종교단체가 30%, 그리고 그 생산공동체 운동 하셨던 분들 같은 이 사회단체들이 한 30%,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들, 이 사회복지법인들이 한 30%를 받아서 이 세력 균형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묘하게 딱 30%가 돼 있어요. 10%는 뭐예요, 그러면? 기타? 뭐 기타죠. 학교 같은데. 학교? 네, 마포 같은 데가 이화여대가 그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화여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대학교 이런 대학교, 곳에 네, 복지 산학 뭐 업무를 대학교 보는 뭐 그런 곳에서 네, 그렇게 기타가 한 기업은 없죠? 네, 기업은 없어요. 있으면 안 되겠지. 네, 기업은 없고 그렇게 해서 제도화돼서 지금까지 지역자활센터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요 정도가 제도화 과정인가요? 네. 그럼 아까 그 자활 후견 기간이 2000년도에 5개를 시작을 했다가 2007년도에 이제 자활센터, 지역 자활센터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 주도, 복지부 주도에서 지방자치, 지방자치 뭐라 그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네. 구청이나 인천 시청이나 여기서 시청. 다 지방자치단체로 봐야 되는 건가? 갑자기 네, 헷갈린다.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지역으로 지방자치로 이제 내려온 개념으로 해서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예.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수구권. 그래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수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권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수구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보편적 복지인데 그렇죠. 네. 사람을 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예전에 뭐였었죠? 그 생활보호 대상, 생활보호 대상. 그래서 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혜적으로 네.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가 아니고 이게 수구권인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부도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은 진짜 모르는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번에 알고는 아니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자활센터, 그때는 센터가 맞았던가요? 네. 자활센터 제가 한 2008년도에서 10년 한 3년 정도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 또 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세밀하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별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보편적 복지고 당연한 권리인데 국민들도 잘 몰라. 지방자치단체도 열심히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좀 열심히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 사람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건 국가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산의 제약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취지는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적용 과정에서는 지극히 선별적 복지인 거예요. 이게 수급권자는 우리가 모두가 수급권자는 맞지만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건 거예요. 어떤 일정 소득,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수급자가 책정이 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안 되는 거죠. 최저생계비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인가요? 네, 국가에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 그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라고 그래요. 그냥 최저생계비라고. 네, 생계비라고 해서 1인당 뭐 얼마씩 해서 뭐 1인 가구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기초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최저생계비인데, 그게 한 1인 지금 올해 2018년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가 1인당 기준인 거예요. 2인 가구면 좀 더 많고 4인 가구면 한 뭐 160 뭐 이 정도 되고 240은 아니고. 네, 160 정도 되고 뭐 이선에 이
이 소득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가 되고 이 소득 기준 이상이면 수급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 과정에서는 선별적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예산도 제약이 돼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얘기 들으면서 물론 예산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만 해도 뭐 무슨 뭐야 그 복지 뭐 아니 그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조건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만들려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들 입장이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개념상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들이 인식 안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투표권이 다 누구나 있어요. 나이가 뭐 만 20세가 넘으면 투표권이 있잖아요. 근데 투표권이 있는 걸 안 알려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를 그렇죠. 못했어.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안 알려줬다고 해서 자기가 생활이 어려져서 수급권자가 돼야 되는데 늦게 알려줘가지고 그걸 몰라서 사실은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으로는 보편적 복지임에도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시민이나 국민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아직은 개념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이게 생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에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숨기고 싶고 약간 창피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게 다 섞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좀 있죠. 이게 수급자 되면 좀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고 수급자인 걸 알리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영향도 있으셔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우리 송파 샘모녀 사건도 뭐 그런 연장선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게 돼서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상황이 어려운 거 보고 주민센터에 이렇게 이거 알아봐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 송파 세모녀 그분들은 수급가 자활 사업이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자살했던 거죠? 그쵸. 네. 아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지금 예를 들면 저랑 똑같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도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수급자가 책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아셨으면 그 신청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 무관심한 거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생활이 어려운데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이 정도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뭐 얘기 그럼 네. 제도와 과정까지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한번 네, 뭐 간단하게 다시,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한 거여서요. 그러면 자활 역사에서 자활 사업의 배경 그리고 제도와 과정 쭉 얘기하셨는데 끝으로 뭐 간단하게 한 줄 요약편처럼 얘기 뭐 정리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자활 사업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화 돼가지고 이게 사회복지 하나의 복지 영역으로 되어 있지만 최초 출발점은 우리가 생산 공동체 운동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활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초기에는 자활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지금도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이 사업자를 구성해야 되고 협동조합 형태로 그 당시에는 자활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금은 사회복지가 됐지만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있는 우리가 자활 사업이 사회적 경제에 어쨌든 기초를 제공해준 사업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뭐 마을 기업이나 모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게
어쨌든 시작점은 자활 사업에서 생산 공동체에서 시작이 됐다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요약평을 해야 되겠더니 말 겁나 길게.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뭐 사회적 경제가 들어왔어요. 원래 우리가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요새 공유 경제 얘기 많이 하죠. 공유 경제가 사회적 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같은 개념인가요? 네. 네, 아무튼 원래는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시험 방송으로 자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건 의원이 또 긴 시간 얘기 많이 오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 17반 회원 여러분,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신인건 의원이 마무리로 이제 정리도 잘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활 사업의 배경과 제도와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조만간에 지금 두 번째 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시간을 잡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다음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엔 자활 사업의 종류하고 그 사례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성공 사례가 많은가요? 성공 사례도 많고 실패 사례도 많고. 네. 예. 그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얘기 들으면 좀 더 재미있고 좀 구체적으로 들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